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앤 시리즈 6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5화에서 몸을 다쳤던 앤이 심신을 회복하고 학예회에서 예쁜 추억을 만드는 이야기와 앤의 새로운 실수담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4장 스테이시 선생님과 학생들 학예회를 열다. 다시 10월이 되었을 무렵 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모든 것들이 붉고 금빛으로 물든 찬란한 10월이 되자 마치 가을의 요정이 햇빛에 말리려고 쏟아부은 듯한 자줏빛, 진주빛, 청록빛깔의 안개들이 골짜기를 휘감았다.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이슬 방울들이 은빛 천을 수놓은 듯 들판 위에 반짝였고 계곡 사이에 빼곡히 난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바스락 소리를 냈다. 자작나무 길은 노란 장막을 들이운 듯했고 그 길을 따라 난 고사리들은 흐느적거리며 갈색으로 변했다. 아이에나 옆자리에 작은 갈색 책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다. 루비 길리스가 통로 맞은편에서 인사를 건넸고 해리 슬로는 쪽지를 전달했다. 뒷자리에 앉은 줄리아 벨은 껌을 주었다. 앤은 행복감에 깊이 숨을 내쉬고는 그림 카드를 책상 위에 정돈했다. 역시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새로 부임한 선생님도 진실하고 따뜻한 친구가 돼주었다. 스테이시 선생은 밝고 이해심이 풍부한 젊은 여성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앤은 이런 좋은 영향 속에서 꽃처럼 피어났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건 잘했다고 말해주는 매슈와 무심한 듯한 마릴라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잘거렸다. 전 온 마음을 다해 스테이시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은 정말 교양 있으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철자 끝에 이를 붙여준다는 것도 단번에 알아차리셨어요. 오늘 오후엔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메리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낭송하는 걸 아주머니께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진심을 다해 읊었거든요. 매슈가 말했다. 나도 네가 마국간에서 낭송하는 걸 듣게 되면 좋겠구나. 아, 물론 해드리죠. 하지만 썩 잘하진 못할 거예요. 친구들이 숨죽이고 귀를 쫑긋하는 앞에서 암송하는 때만큼 짜릿하진 않을 테니까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마릴라가 말했다. 린드 부인이 그러시는데 그분도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하시더구나. 지난 금요일에 남자아이들이
까마귀 둥지를 가져가겠다고 벨신의 언덕에 있는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잖니? 그것도 스테이시 선생이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자연과학 시간에 까마귀 둥지가 필요하긴 했어요. 야외 수업이 오후에 있거든요. 야외 수업은 정말 재밌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야외 수업을 할 땐 작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잘 써요. 그런 말은 잘난 척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의미가 있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전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하학을 그렇게나 못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조금 늘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기하학을 잘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겸손한 것 맞죠? 하지만 작문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저희더러 쓰고 싶은 주제를 직접 고르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위인에 대해 쓰라고 하셨고요. 위인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후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글을 써준다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어른이 되면 간호사가 되거나 전쟁터에 가서 자선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체육 시간도 매일 있어요. 체육을 하면 몸매가 예뻐지고 소화도 잘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는 진심으로 믿지 못할 소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오후 야외 수업과 금요일에 발표 수업, 체육 수업 등은 스테이시 선생님이 11월에 제안한 한 계획 때문에 시들해져 버렸다. 에이벌리 학생들이 학교 행사 기금을 모으려고 크리스마스 밤에 강당에서 학예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은 모두 계획에 찬성했고 당장 준비에 들어갔다. 무대에 서기로 한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난 건 앤 셜리였다. 물론 마릴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잖니. 넌 지금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야. 난 아이들이 학예회를 열고 연습한답시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학예회를 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합창을 6곡 하기로 했고요. 다이애나는 독창을 해요. 전 연극 2편에 출연해요. 소문을 금지하는 사회, 그리고 요정 여왕이에요. 생각만 해도 떨려요. 하지만 설렘 가득한 그런 떨림이에요. 마지막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연기도 할 거예요. 거기에는 다이애나와 루비, 제가 출연하는데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어헤쳐요. 전 소망 담당이에요. 두 손을 모은 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역할이죠. 전 다락방에 가서 대본을 암송해야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 아주 애통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요정 여왕에선 제인 앤드루스가 여왕을 맡았고요. 전 옆에서 보좌하는 시녀예요. 전 머리에 하얀 장미 화관을 두를 거예요. 슬리퍼가 없어서 루비 길리스에게 빌리기로 했어요. 요정에게 슬리퍼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를 꺾어다가 강당을 꾸미기로 했어요. 분홍색 종이로 장미도 예쁘게 만들 거예요. 관객들이 자리에 앉으면 엠마 화이트가 오르간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럼 저희는 행진곡에 맞춰 강당으로 입장을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별로 관심 없으실 수 있지만 아주머니의 꼬마 애니 강당에서 눈에 띄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난 네가 얌전하게 행동해주기만 하면 좋겠는걸? 이런 난리법석은 좀 멈추고 네가 좀 진정을 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처럼 연극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 너에게도 좋을 게 없다. 애는 한숨을 쉬고 뒤뜰로 나갔다. 푸르스름한 하늘에 초승달이 떠올라 잎사귀가 없는 포플러 나무 사이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매슈는 장작을 패던 중이었다. 그래, 정말 멋진 학예회가 될 것 같구나. 넌 분명 네 역할을 잘 해낼 거야. 매슈는 앤의 발랄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앤도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 매슈는 자신이 앤의 양육을 맡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앤의 양육은 전적으로 마릴라의 몫이었다. 매슈의 몫이었다면 진심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랬기에 마릴라가 매슈더러 앤의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고 투덜댈 만큼 앤은 자유롭게 클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양육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칭찬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5장 매슈 퍼프 소매를 고집하다. 매슈는 끔찍한 10분을 보내던 중이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춥고 으스스한 12월 저녁의 기운이 감돌았다. 앤이 친구들과 거실에서 요정여왕 연극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화를 벗으려고 나무통의 한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이내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부엌으로 몰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매슈를 보지 못했다. 소심한 매슈는 한 손엔 장화를 들고 다른 손엔 구둣주걱을 든 채 나무통 뒤 어두컴컴한 곳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자와 재킷으로 단장한 채 대사를 외우고 학예회에 대해 떠드는 10분 동안 매슈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애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고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은 몸짓으로
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매슈는 애니 친구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존재해선 안 될 그런 다름이 앤에게서 비춰진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다. 앤은 밝은 얼굴과 커다랗고 반짝이는 눈망울,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다. 소심하고 주변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매슈도 알아차릴 정도였다. 하지만 매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다름의 정체는 좀 남다른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얼어붙은 기다란 오솔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앤이 독서에 여념이 없을 때까지 매슈는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저녁 매슈는 고민을 거듭했고 마침내 답을 알아차렸다. 앤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옷차림이었다. 앤은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옷을 잘 입어본 적이 없었다. 앤의 옷소매는 다른 여자아이들의 옷소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날 저녁에 보았던 아이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저마다 붉거나 푸르거나 분홍빛 옷을 입고 있었다. 물론 앤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마릴라는 무엇이 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었고 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다. 분명 마릴라만의 현명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애나 베리가 항상 입고 다니는 것처럼 예쁜 옷 한 벌을 갖는 것이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매슈는 앤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하기로 마음 먹었다. 다행히 2주 후면 크리스마스였다. 매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저녁, 매슈는 앤의 옷을 사러 카모디에 갔다. 사실 매슈가 평소에 사는 물건은 뻔했고 흥정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래도 여자아이의 옷을 사러 가면 점원이 도와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한참을 고심한 끝에 매슈는 윌리엄 블레어 상점이 아닌 세뮤얼 로슨 상점으로 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은 두 딸이 손님을 맞는 경우가 많아서 매슈는 그 점이 무척 싫었다. 매슈는 남자 점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뮤얼이나 그의 아들이 있을 로슨 상점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최근에 세뮤얼 상점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여자 점원을 고용했나 보다. 매슈는 이를 미처 알지 못했다. 세뮤얼 부인의 조카가 여자 점원이었는데 아주 명랑한 아가씨로 머리를 부풀려 올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갈색 눈을 굴리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매슈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옷차림도 세련됐고 팔에는 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녀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며 소리를 냈다.
매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당황했고 팔찌들이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뭘 도와드릴까요? 커스버트 씨? 루실라 해리스는 두 손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혹시 정원용 갈퀴가 있을까요? 해리스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 12월 중순에 정원용 갈퀴가 웬 말인가.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2층 장비도구 창고에 있습니다. 가서 찾아볼게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슈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해리스는 갈퀴를 가져다주며 밝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건초 씨가 좀 필요합니다. 해리스도 매슈가 유별나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지금 몹시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초 씨는 봄에만 팔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네요. 마음이 상한 매슈는 말을 더듬으며 갈퀴를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계산을 하지 않았단 걸 깨닫고 처량하게 다시 돌아왔다. 해리스가 거스름돈을 세는 동안 매슈는 안간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설탕 좀 있습니까? 흰 설탕으로 드릴까요? 흑설탕으로 드릴까요? 흑설탕이요. 저기 한 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종류만 있네요. 그럼 20파운드만 사겠습니다. 매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매슈는 집에 절반쯤 왔을 때가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집에 도착해서는 장비 창고에 갈퀴를 숨겨두고 마릴라에겐 설탕만 가져다 주었다. 마릴라가 소리쳤다. 흑설탕이라뇨?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거칠고 어두운 것 좀 봐. 윌리엄 블레어 상점엔 이런 걸 취급하지 않을 텐데.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매슈는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댔다. 매슈는 이런 문제라면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마릴라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그녀라면 매슈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도 남을 게 뻔했다. 그러면 남은 건 린드 부인 뿐이었다. 에이벌리에서 매슈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인이라곤 그녀밖에 없었다. 매슈는 곧장 린드 부인을 찾아갔고 인심 좋은 그녀는 매슈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다. 앤에게 줄 옷감을 골라달라는 말씀인 거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내일 카모디에 가서 한번 볼게요. 제 생각엔 고급진 갈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윌리엄 블레어 상점에 예쁜 글로리아 옷감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옷도 제가 만드는 게 좋겠죠? 마릴라가 만들다간 앤을 깜짝 놀래켜주기도 전에 아이가 눈치챌 게 뻔하니까요. 제가 할게요.
제 조카인 제니 킬리스에게 알맞도록 만들게요. 두 아이는 한 콩깍지에 든 콩들처럼 체구가 똑같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매가 예전하곤 조금 다르던데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매가 봉긋한 퍼프 말씀이시죠? 네, 그럴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매슈. 아주 최신 유행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마릴라는 그 후 2주 동안 매슈가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될 때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마릴라가 옷을 지으면 앤이 눈치를 챌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왔다는 린드 부인의 해명도 믿기 어려웠다. 마릴라는 퉁명스럽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매슈 오라버니를 꿍꿍이가 있는 듯한 얼굴로 만든 바로 그것이군요. 혼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건 눈치챘어요. 전 앤에게 옷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가을에 3벌이나 만들어줬다고요. 따뜻하고 실용적인 옷들 말이에요. 그 소매에 달린 옷감만으로도 옷 한 벌은 더 지을 수 있겠어요. 앤의 허영심만 부추기는 꼴이라고요. 어쨌거나 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 아침은 흰 눈이 쌓여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해의 12월은 아주 따뜻해서 사람들은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밤새 눈이 소복하게 내려 에이벌리는 딴 세상이 돼버렸다. 유령의 숲의 전나무들은 하얀 깃털로 뒤덮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자작나무와 벚나무들은 진주를 두른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흥얼대는 앤의 노랫소리가 초록지붕집에 울려 퍼졌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매슈 아저씨. 정말 멋진 성탄절이지 않나요? 흰 눈이 내려서 정말 기뻐요. 눈이 내리지 않는 성탄절은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어? 매슈 아저씨, 이거 제 건가요? 매슈는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종이 포장지를 살포시 벗겨 드레스를 펼쳤다. 마릴라는 모르는 척 찻주전자를 채우고 있었지만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다. 앤은 드레스를 꺼내더니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와,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정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갈색 글로리아 옷감이에요. 비단결 같아요. 치마는 주름이 잡혔고 프릴이 달려 있었다. 목 주변엔 요즘 유행인 하늘거리는 레이스 러프를 단 핀턱 주름이 섬세하게 달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바로 소매였다.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는 두 겹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갈색 실크 리본으로 고정돼 있었다. 매슈가 수줍게 말했다. 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왜 그러니? 선물이 마음에 안 드니? 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요. 너무 완벽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매를 보세요. 정말 꿈꾸는 것만 같아요. 마릴라가 앤의 말을 막아섰다. 자, 됐으니 이제 아침 먹자. 분명히 말하지만 난 네가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매슈 오라버니가 선물한 거니 잘 간직하도록 하렴. 린드 부인이 너 주라며 머리 리본도 두고 가셨다. 갈색이니까 드레스와 잘 어울릴 거야. 자, 이제 와서 밥 먹자.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레는 순간에 아침 식사라니 힘이 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드레스를 즐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퍼프 소매가 아직도 유행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퍼프 소매를 입어보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버렸다면 정말 슬펐을 거예요. 게다가 리본까지 챙겨주시니 린드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전 앞으로 정말 착한 아이가 될래요.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다이애나가 보였다. 진홍색의 코트를 입고 새하얀 통나무 다리를 총총걸음으로 건너고 있었다. 애는 다이애나를 만나러 쏜살같이 비탈길을 내려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애나. 정말 멋진 날이야.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매슈 아저씨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해 주셨는데 난 그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 다이애나가 말했다.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여기 이 상자. 조세핀 할머니가 큰 상자 안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보내셨거든. 네 것도 있어. 원래는 어젯밤에 주려고 했는데 이걸 받았을 무렵엔 이미 어두워졌었거든. 애는 상자를 열고 안을 살며시 들여다봤다. 꼬마 소녀 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가 보였다. 그런 다음 앞코에 구슬이 달리고 세틴 리본과 반짝이는 버클이 달린 슬리퍼 한 켤레가 나왔다. 와, 다이애나, 이건 너무 과분하다. 정말 꿈꾸는 기분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이제 루비의 슬리퍼를 안 빌려도 돼.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근데 롭 라이트가 어젯밤에 연습 끝나고 거티파이랑 집에 같이 갔대. 너 그 얘기 들었어? 그날 에이벌리 학생들은 모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당은 예쁘게 장식되었고 마지막 리허설도 마쳤다. 학예회는 그날 저녁에 있었는데 대성공이었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고 출연자들은 모두 훌륭히 저마다의 배역을 소화했다. 하지만 돋보인 건 당연히 앤이었다. 학예회가 끝나고 다이애나와 함께 별이 반짝이는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앤이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멋진 밤이지 않았니? 응, 모든 게 순조로웠지. 적어도
우리가 10달러는 벌어들였을 거야. 근데 앨런 목사님이 샬롯타운 신문에 오늘 일을 기사로 써서 보내실 거래. 정말이니? 그럼 우리 이름이 신문에 실리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너의 단독 공연은 최고로 멋졌어. 네가 앙코르를 받았을 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바로 내 단짝 친구라니 이렇게 중얼거렸다니까? 앤, 네가 읊은 대사야말로 최고였지. 특히 그 슬픈 구절은 정말 멋졌어.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니? 앨런 목사님이 내 이름을 호명했을 때 어떻게 무대에 올라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순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난 퍼프 소매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어. 매슈 아저씨가 사주신 퍼프 소매 달린 드레스를 입었으니 꼭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 앤, 자리에 앉을 때 슬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걸 봤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학예회에 참가하는 건 너무 좋지 않니?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남자아이들도 잘하지 않았니? 길버트 블라이스는 정말 멋졌어. 난 네가 길버트에게 너무 못되게 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 네가 요정여왕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네 화관에서 장미꽃이 하나 떨어졌었어. 근데 그걸 길버트가 주워서 가슴 주머니에 꽂더라고. 정말이야. 넌 낭만적인 걸 좋아하잖아. 당연히 이건 기뻐해야 할 일이야. 애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 애가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야. 그날 밤 마릴라와 매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학예회에 다녀왔다. 애를 재운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부엌의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앤이 가장 잘한 것 같아. 매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릴라가 인정했다. 괜찮게 하더라고요. 영리한 아이잖아요. 오늘 정말 예쁘기도 했고요. 지금껏 공연이라면 늘 거부감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오늘 앤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그런 말을 앤에게 해줄 생각은 없지만요. 난 앤이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해줬는데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이야. 앞으로 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 에이벌리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3월이 되면 고작 13살이 되는 아이예요. 물론 오늘 밤에 보니 숙녀가 다 되었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요. 린드 부인이 드레스를 길게 만들어줘서 그랬는지 앤이 키도 커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배우는 편이니 나중에 퀸스 아카데미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1, 2년 안에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미리 생각해서 나쁠 거 없잖니.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잖아. 26장 이야기 클럽의 탄생.
에이벌리의 아이들은 단조로운 일상으로 되돌아오는데 애를 먹었다.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들떠있던 앤에게 모든 건 끔찍하게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다가왔다. 학예회가 있었던 이전의 나날들로 되돌아가 그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순 없는 걸까? 애는 마치 50년은 살아온 사람처럼 다이애나에게 말했다. 우리의 삶은 더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까? 그래도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학예회가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학예회를 싫어하셨었나 봐. 어젯밤엔 잠을 잘 못 잤어. 밤새 학예회에서의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거 있지? 이렇게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것 같아. 어느덧 겨울도 끝자락이 되었다. 평소와는 달리 따뜻한 날이었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아 앤과 다이애나는 매일같이 자작나무 길을 따라 학교에 갔다. 앤의 생일날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쫑알대면서도 눈과 귀는 쫑긋 세운 채 자작나무 길을 사뿐히 걸어갔다. 스테이시 선생이 머지않아 숲속에서의 겨울 산책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할 거라고 일러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숲을 눈여겨봐야 했다. 앤이 경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애나, 한번 생각해봐. 난 오늘부터 13살이야. 내가 10대 청소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 넌 한 달 전에 13살이 되었으니 나처럼 신선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흥미진진할 것만 같아.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나도 어른이 되잖아. 어? 다이애나, 저길 좀 봐봐. 토끼가 있어. 숲에 대해 장문을 쓸 때 소재로 쓰면 될 것 같다. 숲은 여름만큼 겨울에도 참 아름다워. 하얗고 고요하잖아. 마치 예쁜 꿈을 꾸면서 잠든 것처럼.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난 장문을 진짜 하게 될 때까진 신경 안 쓸래. 숲에 관해서라면 그럭저럭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월요일에 제출해야 하는 건 정말 끔찍해.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오라니. 앤이 말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인데. 그러자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너한테는 쉽겠지. 상상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니? 넌 그 장문을 벌써 다 했겠지? 애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말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끝냈어. 질투 많은 경쟁자 혹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제목이야. 마릴라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셔. 그래서 매슈 아저씨께 읽어드렸지. 그랬더니 좋은 글이라고 하셨어. 난 매슈 아저씨 같은 비평가가 좋아. 슬프기도 하지만 달콤하기도 한 이야기지. 이걸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울었을 정도로 슬펐어. 그건 코델리아 몽모랑 씨와 제럴딘 시모어라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야.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고 서로를 아주 많이 아끼지. 코델리아는 밤하늘을 머리에 두른 듯한 밤갈색 머리카락과 까맣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졌어. 제럴딘은 황금 실과 같은 금발머리고 눈동자는 벨벳색의 자줏빛이야. 다이애나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다. 난 자주색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다고 상상한 거지. 좀 남다른 걸로 하고 싶었으니까. 제럴딘의 이마는 석고 같아. 석고 같은 이마가 어떤 건지 알게 됐거든. 이게 다 13살이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 두 여자의 운명이 궁금해진 다이애나가 물었다. 그래서 코델리아와 제럴딘은 어떻게 되는데? 둘은 아름답게 자라서 16살이 되지. 근데 버트럼 드비어라는 남자가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와서 매력적인 제럴딘이랑 사랑에 빠지고 만 거야. 제럴딘이 탄 마차의 말이 난동을 부렸을 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근데 프로포즈 장면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제럴딘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한 대사가 무려 한 페이지를 넘어가. 어쨌든 걸작을 완성했지. 버트럼은 제럴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어. 근데 그 두 사람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 사실 코델리아가 버트럼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거든. 코델리아는 제럴딘이 약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화를 내. 특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선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급기야 제럴딘에 대한 우정이 증오로 변했고 버트럼과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 먹게 돼. 그러면서도 평소 때처럼 제럴딘에게 친구인 척 행세를 했지. 어느 날 저녁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코델리아가 제럴딘을 다리 끝에서 밀어버려. 하지만 버트럼은 그 장면을 모두 보았고 바로 세찬 강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은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고 서로의 팔을 맞잡았어. 시간이 흐르고 물살에 두 사람의 시신이 무트로 떠밀려 왔지. 두 사람은 함께 묻혔고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됐어. 그리고 코델리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쳐버리지.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난 그게 코델리아가 시적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앤, 정말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떠올렸다니.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앤이 다이애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너도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야. 아, 좋은 계획이 떠올랐어. 너랑 나랑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어때? 네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먼저 상상력을 키워야 할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그러셨고,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 선생님께 유령의 숲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건 우리가 상상력을 잘못 활용한 거래. 이야기 클럽은 그렇게 탄생되었다. 처음엔 다이애나와 앤 둘이었지만 제인 앤드루스와 루비 길리스,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다른 2명의 아이들이 더 합류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이야기를 썼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우린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런 다음 다 같이 토론을 해요. 저희의 이야기 모음집을 소중히 간직해서 후대에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필명을 써요. 제 필명은 로자먼드 몽모랑 씨예요. 회원들 모두 다 잘해요. 루비 길리스는 좀 감상적이라 온통 사랑 이야기뿐이에요. 제이는 그런 장면은 민망하다고 절대 이야기에 넣지 않아요. 다이애나는 온통 살인 이야기고요. 등장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죽여버리는 거 있죠. 주제는 제가 정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넘쳐서 힘들진 않아요. 이야기 클럽이라니 엉뚱하기도 하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머릿속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면 공부를 해야지.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을 게 없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는 건 더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그렇지만 저희도 도덕적인 장면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모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요. 제 이야기 한 편을 앨런 목사님 내외분께 들려드렸더니 2분 다 교훈적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엉뚱한 부분에서 웃음보가 터지긴 했지만요. 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우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다이애나는 조세핀 할머니께 우리의 이야기 클럽에 대해 편지를 썼더니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답장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마음에 드는 4편을 베껴 써서 보내드렸어요. 조세핀 할머니께서 답장을 또 주셨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긴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저희는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고 주인공들 대부분이 죽거든요. 그래도 조세핀 할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희 이야기 클럽이 뭔가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표는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대요. 저도 노력하곤 있지만 재미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마릴라가 대답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넌 지금쯤이면 벌써 설거지를 끝냈어야 한다는 거야. 30분 넘게 제잘되고 있잖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다를 떠는 법을 익히도록 해라. 27장 허영심과 번잡함. 늦은 4월의 어느 저녁, 마릴라는 봉사활동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어르신이나 슬픈 사람들이나
젊고 명랑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가슴 설레는 봄이 찾아왔음을 느꼈다. 마릴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봉사 모임에 대해 생각하거나 선교 물품, 예배당에 깔 새 카펫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의 근저에는 석양 아래 붉은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연분홍빛 안개, 길고 뾰족한 그늘을 들이운 전나무, 거울 같은 숲속 연못가를 에워싼 붉은 단풍나무, 그리고 잿빛 풀밭 아래 잠들어 있던 생명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요동치는 소리까지 한데 어우러졌다. 들판 가득 봄 기운이 스며들었고 마릴라의 중년 여성 특유의 점잖은 걸음걸이도 사뿐해지고 가벼워졌다. 마릴라는 나무들 사이로 살포시 보이는 초록지붕집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햇살이 창문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마릴라는 오솔길을 걸으며 애니 초록지붕집에 오기 전처럼 봉사 모임을 마치고 스산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롯불에서 장작이 타고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마릴라는 불도 꺼져 있고 앤의 기척도 없는 부엌에 들어서자 깊은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릴라는 앤에게 5시까지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말해뒀었다. 하지만 이제는 2번째로 좋은 드레스를 황급히 갈아입고 매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본인이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해야 했다. 앤이 돌아오면 혼 좀 내야겠어요. 마릴라는 고기 칼로 불쏘시개용 장작 더미를 가르며 냉랭하게 말했다. 집에 돌아온 매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식탁이 차려지길 기다렸다. 다이애나와 이야기를 쓴다느니 연극 연습을 한다느니 일을 버리고 돌아다니니까 정작 본인이 할 일은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집에서 오후에 할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집을 비우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못 믿어온 아이는 처음 봤어요. 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해요. 참을성 있고 현명하며 무엇보다 배가 고팠던 매슈는 마릴라가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두는 게 가장 훌륭한 대처라고 생각했다. 괜히 대꾸했다가 말이 길어질 때보다 이렇게 대처할 때 마릴라가 일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한다는 걸 매슈는 경험상 알고 있었다. 마릴라, 아이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앤이 네 말을 확실히 듣지 않았다는 걸 알기 전엔 못 믿을 아이라느니 하는 말은 삼갔으면 좋겠구나.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앤이 설명 하나는 기막히게 잘 하잖아. 집에 있으라고 일러뒀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이번엔 둘러대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오라버니가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애를 키우는 건 저고 오라버니가 아니라고요. 날이 어두워졌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애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릴라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초를 가지러 지하실로 내려가다가 애네 테이블에 올려두곤 하는 초를 가지러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촛불을 밝히자 앤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애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너 자고 있었던 거니? 마릴라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앤이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 아니요. 그럼 어디가 아픈 거야? 마릴라가 걱정스러운 듯 침대로 다가가며 물었다. 앤은 사람들의 눈에서 영영 사라지고 싶은 듯 베개 밑으로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아니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가주세요.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반에서 누가 1등을 하든 장문을 제일 잘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전 이제 어디에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절 보지 마시고 나가주셨으면 해요. 아리송해진 마릴라가 물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니?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보렴. 애는 하는 수 없이 마릴라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들었다. 제 머리를 보세요, 아주머니. 마릴라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서 앤의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폈다. 머리꼴이 가관이었다. 앤, 넌 도대체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녹색이잖아. 굳이 비슷한 색상을 고르라면 초록색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다. 희한하고 칙칙한 구릿빛 초록색인데 이전에 빨간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여서 귀신이 따로 없었다. 마릴라는 평생 앤의 이 머리카락처럼 괴상한 걸 본 적이 없었다. 앤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네, 초록색이에요. 전 빨간 머리보다 나쁜 색은 세상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초록색 머리가 되니 10배는 더 나빠요. 아주머니, 저 정말로 너무 괴로워요.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도 이유는 들어봐야겠구나. 부엌으로 가자. 여긴 너무 추워. 아휴, 어쩐지 지난 2달 동안 어째 조용하다 했어. 네가 일을 버릴 때가 된 거지. 머리에 뭘 한 거니? 염색이요. 염색? 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니? 알아요. 하지만 빨간 머리를 없앨 수만 있다면 조금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만약 염색을 하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좀 얌전한 색으로 하지 그랬니? 나였다면 절대 초록색으로 물들이진 않았을 거다. 저도 초록색으로 염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윤기 나는 예쁜 검은 머리가 될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어떤 사람? 오후에 집에 왔던 잡상인이요. 그 사람한테서 염색약을 샀어요. 내가 집에 이탈리아 사람 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니?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전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고 문을 잘 잠갔고 그 사람이 계단에 내려놓은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그 사람은 심지어 이탈리아인도 아니었고 독일계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져온 상자는 엄청 컸는데 그 안엔 신기한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독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거랬어요. 어찌나 절절하게 말하던지 뭐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눈에 염색약이 들어온 거 있죠. 잡상이는 어떤 머리라도 칠흑같이 검게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절대 염색물이 빠지지도 않을 거랬어요. 그 순간 저는 아름다운 검은 머리로 변한 제 모습을 상상했고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염색약은 75센트였는데 저에겐 50센트밖에 없었어요. 잡상이는 친절하게도 저한테만 50센트에 팔겠다고 했죠. 그래서 산 거예요. 그 아저씨가 가자마자 전 방으로 들어와서 낡은 빗으로 염색을 했어요. 설명서에 나온 대로요. 한 병을 다 썼고요. 근데 아주머니, 제 괴상한 머리 좀 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는 중이에요. 그래, 제대로 후회했으면 좋겠구나. 네 허영심이 결국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봐라. 그나저나 이를 어쩌니. 우선 머리를 감아보자꾸나. 그러고 나서 한번 보자. 애는 머리를 비누로 박박 문질러 감았다. 하지만 초록색 염색물은 빠지지 않았다. 빨간 머리를 감을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염색물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잡상인이 호언장담했을 때 이것만큼은 진실을 말했었나 보다. 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어쩌죠?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진통제 케이크를 만든 거나 다이애나를 취하게 한 건 잊어줄지 몰라도 이번 일은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정말 교양 없는 아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애의 불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애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매일 머리만 감아댔다. 애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이애나 뿐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고 다이애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이 지난 뒤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용없다. 이건 다른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염색약이야. 아무래도 머리를 잘라야 할 것 같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 그 꼴로 밖에 나갈 수는 없잖니. 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마음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앤은 한숨을 내쉬며 가위를 가지러 갔다. 확 잘라주세요, 아주머니. 한 번에 끝내버리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고통이에요. 책에서 보면 어린 소녀들이 열병을 앓아서 머리가 빠지거나 좋은 데 쓸 목적으로 머리카락을 내다 팔잖아요. 저도 제 머리를 자르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끔찍한 색깔로 염색을 하는 바람에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 머리를 자르면서 계속 흐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예상한 대로 앤은 울고 말았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절망 속에서 맥이 빠져버렸다. 마릴라는 꼼꼼히 가능한 짧게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준다고 해도 결코 어울린다곤 할 수 없었다. 앤은 거울을 벽 쪽으로 획 돌려버렸다. 앤이 울분에 쌓인 듯 소리쳤다.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절대로 거울을 안 볼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거울을 바로 잡았다. 아니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해야겠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생겨졌는지 깨우칠 거야. 그리고 이젠 상상도 하지 않을래. 난 머리에 대해서만큼은 허용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빨갛다고 해도 숨 많은 곱슬머리였잖아. 이러다가 내 예쁜 코에도 안 좋은 일 생길라. 월요일이 되자 앤의 짧게 자른 머리는 학교에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허수아비와 꼭 닮았다고 놀려댄 조시 파이조차도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다. 조시 파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앤은 저녁에 마릴라에게 털어놨다. 마릴라는 두통이 또 도졌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것도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참아보려고요. 허수아비라고 놀릴 땐 너무 화가 나서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뻐지려는 생각은 접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전 정말 착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에나가 그러는데 머리가 조금 더 길면 리본이 달린 검은 벨벳 머리띠를 하래요. 그러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아주머니,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 오후 내내 어찌나 지끈거리던지 내 두통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봐야겠어. 네 수다는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적응이 됐거든. 그건 애네의 이야기를 즐겁게 잘 들었다는 마릴라만의 표현 방식이었다.